저희가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당한 채용이었다. 정당한지 안 한지는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변호인처럼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아주 두껍게 남아있거나 한 게 아닙니다. 몇 개 되지 아니하고요.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심우정 총장 담당일지. 외교부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딸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낸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세탁이라고 하죠. 경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경력으로 봐주어서 외교부에 최종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정말 도덕적 불감증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노벨 과학상인데 이제 문과생이 받은 거죠. 학교나 이런 데서 알아서 추천하거나 이랬을 수는 있는데 이 아이의 부모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을까? 그건 아니. 그걸로 이건 뇌물이다라고 판결을 받은 게 있죠. 그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장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선 의원입니다. 전 환경부 장관이셨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이고요. 우리 최은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단장님을 할까요, 의원님을 할까요? 뭐 편하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입에 붙는 걸로 해주시면.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채용비리 그 심우정 총장의 자녀 채용비리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 보인다는 거죠?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 그 문제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실체도 좀 드러나고 있고요. 드러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우리 최은경 기자가 정말 분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지원서를 많이 써본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격도 안 되는데 그렇게 지원서를 쓰는 것조차가 지금 불만인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네, 그 얘기도 이따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4월 4일 11시 22분 탄핵. 그거는 441122. 어떤 마음으로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떨리기는 했는데 저는 약간 8대0을 좀 이렇게 확신하셨다. 네, 확신했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확신하셨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인터뷰 오면 당내에서 다들 8대0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궁지에 많이 몰리셨다고들 하던데. 제가 이제 5대3 흔히 말하는 교착설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다가 헌재를 믿는다, 헌법재판관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제가 막 그 공격도 좀 당하기도 당내에서요? 하고. 당내가 아니라 어디 나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의원실로 항의 전화도 많이. 그게 아마 30일인 그때 한참 막 이렇게 예민할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레퍼런스가 있고 그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그 다음에 그 법률의 위반의 정도가 중한가?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그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아닌 거고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는가? 배반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되었을 때의 죄의 중함의 정도와 이번의 정도는 한 100만 배쯤 100만 배 차이 난다. 그래서 누구도 기각 판결문은 쓸 수가 없다. 아니 근데 탄핵되고 나서는 사실 아니요 그 전에도 얘기를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말고 탄핵이 국회에서 되고 나서는 다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너무나 심플하고 5개 다 되지만 혹이 한두 개 안 되더라도 5개 중에 하나만 이건 인정받아도 무조건 탄핵이기 때문에 그거 의심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의심이 된 건 워낙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야 왜 이렇게 이 선고가 길어져 이래서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5개가 이건 안 될 거야 뭐 이 생각보다는 너무 길어지니까 뭔 일 있는 거 아닌가 그 8분들 사이에서 그게 이제 의심의
어떤 그 실마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보충 의견 나온 거 그 얘기 제가 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진술조서라고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재판에서는 그게 본인이 거부하면 안 쓰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네.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현재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 그 진술 조서에 있는 것 중에서도 확인된 것들만 쓰자는 사람과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는 조금 갈릴 수는 있겠다. 그러나 크게 보면 뭐 이건 이론의 여지가 매우 없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 이제 8명이잖아요 현재. 네. 근데 9명 언제 됩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죠. 네.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4월 18일이 지나면 또 두 명이 두 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그나마 임명이 되면 7명이기 때문에 심의하고 의결까지도 할 수 있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으면 6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재 기능이 그냥 마비될 수도 있는. 심의만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여서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약간 스톱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지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을, 그러니까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임기 연장법은 계속 그냥 추진할. 그거는 법안만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통과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임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기나 뭐 대통령 임기나 이런 것들은 그 헌법에 좀 규정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건 뭐냐면 반드시 6년의 임기는 보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임기를 보장하고 난 뒤에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헌법기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어쨌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해당 임기를 다 채우고 추가적으로 조금 연장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법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거부권만 안 나오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뭐 제2당과 열심히 또 타협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면 그것도 지금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미루고 있는 그 핑계 내지는 하여튼 명분이 이제 여야 합의 안 됐다 이걸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도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뭐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양당 간에 뭐든지 저는 그래서 임기 연장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합의해가지고 임명을 하도록 해서 9명 완전체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정 기간 키는 동안.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명의 키는 또 뭔가 따로 압박을 하시거나 요청을 하시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세요?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집권 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당정 협의라고 하는 것을 모든 당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법사위나 이런 데는 좀 중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헌법기구는 헌법기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6월에 바로 임명 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면 한 7월, 8월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석 달 이상은 비어 있겠죠, 그러면.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그러면 뭐 헌재가 제 기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국회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선 체제로 이제 빠르게 전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죠. 내일쯤은 아마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것 같은데. 대선 체제로 전환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거부터 시작입니까? 대표직을 4일을 하시겠죠. 4일 하시고 저희 지도부가 일단 먼저 지도부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대표 대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상태로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될 거고. 그럼 선대위원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은 이제 또 다시 모시고 또 지도부 내에서 다시 선대위는 따로 꾸리거든요. 왜냐하면 당무를 해야 되는 팀이 있고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긴 합니다만 선대위는 물론 지도부는 다 공동 선대위로 들어가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공동
의원님은 대선에서 역할을 좀 더 하세요? 아니면 당의 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지금은 심우정 총장 자녀와 관련된 거를 그걸 아주 그냥 열심히 아니 이걸 시간을 줘버리면 저희가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가 아주 두껍게 남아 있거나 한 게 아닙니다. 몇 개 되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전화기를 바꾸거나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심우정 총장 담당 일진 이렇게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 심우정 총장 얘기 좀 잠깐 좀 가볼까요? 네, 심우정 총장은 대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심우정 총장의 딸이 자격 안 되는데 국립외교원인가요? 네, 첫 번째는 국립외교원. 그리고 거기서도 약간 의심되는 채용 과정이 있었다. 두 번째는 외교부에도 의심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심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제일 큰 문제들입니까?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립외교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데 취업을 시킨 것. 이게 하나가 크고요. 예정자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공무직을 채용할 때 가이드라인 내부 지침에도 여긴 이렇게 해놨어요. 공고상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해놓고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채용하는 것 이거 채용 비리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그런데 그런 지침이 있어요? 지금 외교부의 분위기로 보면 그거는 박사에 한한 것이지 석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크긴 한데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공고를 해놓고 공고일 현재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뽑은 거니까 자기들도 이거는 비리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한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외교부 자체 공무직 채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직 채용 가이드라인에. 근데 이제 외교부의 반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원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면 그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에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 이제 그 말은 내가 곧 졸업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증만 하면 그럼 석사학위 취득자로 본다는 게 지금 외교부 설명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희가 그럼 자료를 좀 내라라고 했더니 딱 2건을 갖고 왔는데 하나가 심우정 총장 딸하고 하나는 그 에디터라고 통번역을 하시는 분인데 2달짜리 초단기 기간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석사학위 예정자 소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아예. 그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넓게 좀 완화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요건만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22년인가 아무튼 그 권익위의 지침이 나오기 전 얘기예요. 국민권익위에서 채용 비리가 너무 특히 공무직 관련한 채용 비리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각 부처에다가 내려준 게 2023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3월 이후에는 이것은 채용 비리다. 공고상의 자격 요건과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게 채용 비리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외교부는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 내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 국립외교원 요 채용에는 하여튼 석사학위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석사학위 소지 예정인 사람 취득 예정인 사람을 즉 심우정 총장의 딸을 그렇게 채용한 것 자체가 요건 이제 비리다. 요건 이제 국립외교원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외교부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딸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낸 겁니다.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세탁이라고 하죠. 경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경력으로 봐주어서 외교부에 최종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합격을 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맞춤형 채용 공고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뭐냐면 처음에 1차 공고가 나왔을 때는 경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제학위 석사를 가지고 실무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사람을
불합격시켜 버리고 네. 다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합격시키고요. 불합격시켰죠. 네. 그러니까 최종 면접까지를 했는데 이분을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다시 재공고를 내면서 경제학 분야의 경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니까 사람이 너무 적게 오네. 그냥 국제 정치 분야로 좀 하자라고 해서 국제 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아예 전공 분야를 바꿔버립니다. 범위를 늘린 것이 아니라 아니고. 바꿔버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건 약간 넓혀주는 거니까 기존의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국제 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완전히 내용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심우정 총장의 딸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같은 외교정보 1과 재공고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외교정보 그렇습니다. 기획국에서 냈던 게 외교정보 1과 네네. 외교정보 기획국 밑에 외교정보 1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사용해야 되는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자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가 원래 자격 조건이었는데 거기에 최종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아예 응시 자격 자체를 바꿔가고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플러스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딱 심우정 총장의 딸이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국제 협력 분야를 전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브로드할 수 있는데 국제 협력이면 딱 맞게 들어가죠. 사실 국제 정치라고 하는 학문이 있기보다는 국제 협력이나 어떤 뭐 국제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아니면 차라리 지금 말씀은 그냥 검찰총장의 딸인 자 이렇게 이제 조건에 놨으면 더 솔직했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실무 경력 이야기를 좀 이것도 지금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실무 경력이 이게 이제 가장 좀 공분하는 취준생들이 공분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거를 경력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인 것이거든요. 채용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 총장 딸은 보시면 올해 들어서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 건 지난해에 있었던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했었던 8개월 이게 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인정했길래 그러면 좋다. 실무 경력. 예. 뭘 인정했길래 2년 이게 된 거냐라고 해서 갖고 와봐라고 했더니 정말 티끌 모아서 모든 것들을 다 원래 그렇죠. 경력이라는 게 원래 다 끌어모으는 거긴 합니다. 다 끌어모으는데 그게 경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채용기관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기준이 국민권익위에서 준 게 뭐냐면 급여를 그러니까 급여를 받은 경우를 경력으로 인정을 하고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경험으로 인정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이라고 하는 걸 시켰으면 돈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받고 뭔가를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채용기관에서는 뭐 가지고 확인하냐면 일단 경력 증명서를 떼가지고 올 텐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로 급여를 주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확인하게 하고요.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하게 하고요. 또는 이중으로 4대 보험 기관에다가 확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낸 그렇죠. 업체가 내니까 기관이니까. 그렇죠.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거나 그게 아니면 소득증명원을 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내게 되면 가장 명확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외교부는 그 해당되는 그 심우정 총장 딸이 석사 연구생으로 있었던 곳에 그 센터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경력 증명서를 떼달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떼달라고 하니까 그냥 떼줬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경력 증명서 떼준 거 맞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게 급여를 줬느냐, 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경력으로 인정할 만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던 거죠. 확인이 없고 그냥 써준 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턴을 한 6개월 정도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UN 가버넌스 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뭐 다른 분들이 보면은 거기에 가서
약간 경험을 쌓는 걸 좀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unpaid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응시를 해보세요라고 해서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개월 기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고 하니까 다 재택근무해서 제대로 뭐 경험도 못 쌓은 상황이고 해서 한 최대 6개월 정도까지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인정을 다 해서 6개월을 인정해줘 이거. 35개월. 이 기준님 잘하면 나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나도 저 지구본 연구소라고. 맞아.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의 연구를 뭐 재밌는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3년 했어요. 미국 로스쿨도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네? 미국의 로스쿨 갔다 견학을 갔다 얼마 2주 갔다 오셨나요? 헤이. 그래도 2달 정도 두 하셨나요? 학기 있었으니까. 2 학기. 그러면 상당한 경력이. 그럼 저도 될 것 같은데. 국제 관계 연구자로서요. 그래서 외교부가 만든 자체 지침에서도 이렇게 경력과 관련한 내용도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을 시키는 것, 이게 채용 비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외교부의 뭐 채용 분야 예시 같은 걸 보니까 인턴, 조교, 객원, 연구원 경력은 불인정 이런 것도 써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력 기간은 통상 근무 시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시간 근무는 이게 원래 통상 기준에 비례해서 산출한 경력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 뭐 한 10시간씩 한 거면 이거는 이제 한 4분의 1 정도만 인정해주고. 맞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최대한 하여튼 경력을 잘 후하게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력으로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 이 이름이 나왔는데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외교정보기획국장이었고 1차 채용 공고 때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면접에 직접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면접에 직접 들어가서 실제로 해당자를 불합격하는데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죠. 왜냐하면 해당 국에서 쓰는 사람인데 내가 봐서 도저히 우리 국에서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외교정보 1과를 통해서 아예 재공고를 내게 하고 전공도 바꿔버리고 뭐 인정 다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수사하고 누가 뭐 조사를 한다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 공수처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수사 담당 부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중에 공수처를 방문해서 수사를 좀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공수처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래지 않아 결과는 나오겠군요. 조금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공수처가. 그리고 저희 현안 질의하면서 뭐 몇몇 분께 법무부에도 질의하고 뭐 외교부에도 질의하고 뭐 했더니 아니 그거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익감사 결과를 보고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공익감사 청구를 했죠. 저희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의 역할을 쭉 뭐 모든 국민들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감사원이 저거는 짜고 치는 게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약간 반반이긴 한데요.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갖고 나올지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채용 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었다.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개선해야 된다. 다만 의도성이 있거나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가. 그래서 그냥 외교부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 외교부가 감사를 청구한 건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원에 가면 안전하게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빠른 거예요? 시간 내에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4월 저희가 이제 그 채용 비리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출범한다는 그날 공익감사 청구를 했거든요.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아마 조금 감사원에서 들어오면 이거는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만 쭉 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선은 이건 개선해라. 다만 의도적으로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뭘 한 것은 뭐
별로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을 주고 정리를 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힘 있고 돈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자재들을 뭐 안 그래도 사실은 별로 공정한 경쟁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어디 외국에 좋은 학교 보내 뭐 돈으로 다 보내는 거니까 자원을 다 투입하잖아요. 네, 어렸을 뭐 때부터. 저 사교육도 엄청 비싼 걸로 해 외국에 좋은 학교 보내 또 아는 사람 많을 테니까 그 회사들에 뭐 인턴도 보내 이런 것까지는 아휴 그래 뭐 많이 벌었으니까 알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채용의 어떤 시스템까지 바꿔가면서 막 이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지원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도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오케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채용의 룰까지 바꿔가면서 뭐 시킨다거나 이거는 진짜 너무 박탈감 느끼는 일이잖아요. 제일 인상적인 대목은 전 이거였어요. 그 외교부의 기획협력과 과장이 이제 심우정 총장의 딸에게 보낸 문자를 이제 본인이 공개한 거죠. 이거는 자신의 아마 SNS에 심우정 총장 딸이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일했던 이 직원에게 저야말로 너무 연구원님 저야말로 너무나도 우수한 분이 우리 과에서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고 즐거웠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잘해낼 거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추천서 얼마든지요. 추천서 말고도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이 과를 떠난 후에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땐 여기 개인 번호로 연락 줘도 돼요.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너무 따뜻한 문자 약간 놀래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다. 모든 취준생들에게 이렇게 따뜻하다면 친절하다면 우리는 취포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왜 어떤 이에게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참 그럼 얼굴에 구김살이 생길 일이 없겠다. 그렇죠. 모두가 나에게 친절해. 모두가 나에게 아름다운 말들만 해줘. 네. 야, 이건 너무 살기 편하게. 그래서 정말 예의 있게 답장을 또 보내요. 과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좋다. 네. 참 좋네요. 네, 아니 이런 아름다운 세상. 모두에게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는 아니 근데 이 저 심우정 총장의 또 딸이 뭐 대출도 좀 이거는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 이야기가 나왔었죠. 햇살론. 뉴스 햇살론. 네. 햇살론이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 햇살론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뉴스 햇살론.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한 분들에게 긴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줘서 어쨌든 하게 하는 건데. 심우정 총장 좀 어렵잖아요. 121억인데 재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생계일 가능성은 있죠, 딸이. 딸도 이제 엄마가 돈을 주어서 그걸 이제 빌려준 걸로 했겠죠. 그래서 집을 전세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뭐 한 3억 5천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식을 그 당시에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도 해외 주식만 뭐 애플, AMD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450만 원, 200만 원 해서 650만 원의 그러니까 저신용자 대출로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또 하나 뉴스 햇살론 이렇게 해서 또 45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650만 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독립세대로 되어 있고 뭐 그것만을 보게 되고 하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도덕적 불감증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신청하면 이거는 자금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돈이 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안 그래도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햇살까지를 본인이 다 갖고 탈취해서 가져가야 되는 건가? 근데 이런 거를 받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진짜 합니다. 부지런하죠. 저는 이걸 알고 찾아갔다는 거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미처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꼼꼼하게 햇살론까지 잘 대출을 아들 장학금 요구는 조금 더 뭔가 아들 장학금 또 뭐예요? 취재를 해볼 만한 대목이 있나요? 그것도 이제 대개는 이과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자연과학 분야나 이런 부분에는 학생들이 좀 잘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무슨 장학금인가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신무정 총장 아들은 문과생이었습니다. 네. 문과생인데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 과학상 꿈나무를 선정해서 주는 장학금. 노벨 과학상인데 이제 문과생이 받은 거죠. 뭐 그런 사례가 융합 인재가 요새 대세이긴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학교나 이런 데서 알아서 추천하거나 이랬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의 부모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을까? 그걸로 이건 뇌물이다라고 판결을 받은 게 있죠. 이미 그 전에 조국 전 장관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특정 사건 말고 이제 그냥 얘기해 보자면 뭐 많잖아요. 뭐 예전에 뭐 스카이캐슬에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무슨 교수들 또 뭐 이런 뭐 하여튼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뭐 또 아름아름으로 또 알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 교수 우리 애들 좀 인턴 좀 이렇게 좀 넣어주고 연구원 좀 해주고 또 여긴 또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또 인턴 보내. 그래 뭐 인정해줄게. 뭐 꼭 나올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또 뭐 장학금 주고받고 이게 있는 사람들끼리 뭐 카르텔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친분을 이용해서 자제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참 여러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 건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아름아름으로 기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의 자제에게 이런 게 작동을 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분명히. 아휴, 국회의원들도 뭐 많이 계시겠지 뭐 이런 분들. 조사를 하다 보면 뭐 나오면 나올 것 조사를 같죠? 또 깊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 볼 때 진짜 힘이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조금 투정을 부려봤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서 뭐 있잖아요, 이제. 이게 그 자녀들에 대한 채용 또 비리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용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인사청문회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그냥 대답한 거 그걸로 그냥 다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닌 걸로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의원님들을 조금 보강을 했고요. 네. 진상조사단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파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할 것은 제도적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나거나 하게 되면은 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요 과정에서 대검이 신무정 총장이 이제 내 딸은 다른 취준생들과 똑같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이 갔고 그리고 경력과 관련해서 35개월이라고 하는 거를 다 채워서 갔다라고 하는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당한 채용이었다. 그걸 대검 브리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지 안 한지는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대검이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이게 정당한 채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마치 변호인처럼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총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식 문제니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대검 브리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예, 이례적이었어요.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대검 차원에서 정당한 채용이었다 그러길래 아니 의혹을 조사도 안 해보고 정당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이분들은 앉아서 천리를 보시는 건가요? 믿나 봐요. 믿어.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신무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장이신 한정혜 의원님께서 잘 밝혀주시리라 이번에도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사실 크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매우 큰데 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나설 가능성은 저는 뭐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저보다 높게 보시네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밝혀지려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상한 뭔가 석연치 않은데를 밝히는 게 이제 수사 과정인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계속 이제 의혹만 이제 쌓이고 끝나는 가능성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수처에서 7명의 수사검사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한테 요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공수처 수사검사를 임명을 안 했었고 오히려 한 권한대행이 들어와서 본인 퇴직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면직 제거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 공수처에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임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인사권은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수처가 인력난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7명을 빨리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내란 정국에서 있었던 과연 검찰이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관계되어 있는 수사 사안에 대해서도 역시 밝혀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요거는 아마 그래도 정치권 정도는 돼야 또 특히나 사선 의원님 정도는 돼야 뭘 할 수 있지. 왜냐면 검찰총장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데에서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말조차도. 왜냐면 일단 검찰에서 들어보자 하면 겁나는 사람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 1차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하고 불합격 처리된 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채용과 관련된 과정에서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구제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구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검찰총장의 자녀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관계된 게 아니면 아마 연락이 벌써 왔을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걸 보면 그것에 대한 약간 혹시나 부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싶다. 알겠습니다. 그 6월 3일에는 어떻게 정권 교체가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면 나라가 많이 달라집니까? 새롭게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죠. 어떻게 바뀌어요? 일단은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할 수는 없는 나라로 바뀌겠죠.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그전에도 없는 아니었기 나라였는데. 네. 아이 참.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어쨌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텐데 사실 갑자기 뭐 이렇게 그 개헌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개헌이 약간 뭐 블랙홀이어서 저희는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언제가 적절해요, 개헌은? 매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국힘은 뭐 아시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개헌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이렇게 발로 찼거든요.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했던 경험 뭐 그런 적도 있고 다만 이제 대선 후보들이 개헌과 관련한 이슈를 분명히 제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내용뿐만 아니라 일시까지를 조금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언제까지? 언제 기한을. 그렇죠. 개헌은 언제까지로 해서 어느 시기에 그러면 개헌안에 국민 투표를 붙이는 것까지를 공약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약을 가지고 그러면 제 정당이 그래 저 일정에 맞춰서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잔불 정리를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잔불 정리. 잔불 정리라 함은 내란 세력.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이에요? 뭐 지금은 일단은 재판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재판을 시작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잔불 정리는 어쨌든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임명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쭉 진행된 것은 받아가지고 기소하고까지는 했는데 과연 검찰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보시면 적정선에서 수사를 하고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원할 때는 더 깊이 내려가긴 하지만 여기까지 정도만 하고 맙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하는 것을 그게 검찰이 정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선까지 하고 하는 것을 검찰이 그걸 할 것이냐. 그건 아닌 민주당이 것 같거든요. 생각하는 내란 세력은 그래서 청산돼야 될 내란 세력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저는 일단은
검찰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비아폰과 관련된 서버 뭐 압수수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해왔고 실제 관련해서 전화를 받고 한 뭐 이게 나타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비아폰으로 통화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죠. 그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내란을 계속 부추기고 이것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뭐 별도의 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예? 법상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비상대권의 일환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주장을 우리가 언제까지 용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봐야 되고, 그 흔히 말하는 잔불정리라고 하는 것이 불은 헌법에 의거해서 꺼야 된다. 우리가 헌재의 판결이 헌법에 의거해서 정리를 했듯이 헌법에 의거하야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란과 관련된 특검이 빨리 좀. 근데 그렇게 가면 이제 내란을 이른바 선동했다고 비판하셨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꽤 있잖아요. 있죠. 그들도 그러면 수사 대상이냐? 내란 세력으로서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선동 세력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내란을 추가적으로 부추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분들이고 하고, 그러나 수사를 할 필요는 있다. 그것의 죄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수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가 일단락이 돼야 그 다음에 개헌 얘기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개헌은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고 대안과 관련한 공약을 내고 공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까지를 어느 시기를 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제 정당의 어쨌든 공약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당 후보가 이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거의 이제 개헌 관련해서는 일자가 딱 정해야 이제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인터넷 비교원 같은 경우는 일자가 없습니다. 365일 내내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네, 바로 알아들으셨습니다. 네. 이게 4선 의원의 센스예요.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중요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나눠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한 30초만 좀 시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통 시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50만 원, 정수기 렌탈 30만 원,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 그 차액의 150%만큼 1.5배를 더 보상해드리는 인터넷 비교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70-2571, 1670-257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23년 동안 무려 23년 동안 저희가 일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해본 한 10몇 년 하셨잖아요, 그죠?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뭐 해봐요, 뭐 20년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23년을 무려 이 한 우물을 팠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여러분의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죠. 미치겠다 간접 광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접 광고입니다, 여러분. 간접 광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직접 광고죠. 앞 광고. 뭐 국민의힘에서 불안하다고 하면 개헌의 시기와 관련한 것을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시간으로 저희가 얘기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되는 시점 이렇게. 날이 이거 다 한 번씩 쓰시네. 날이 불안하다고. 네, 1440시간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선 준비 이제 막 굉장히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은 비교적 조금 심플 내지는 아주 짜진 않게 갈 수는 있겠네요. 그 시간이 없어서 뭐 경선을 한다면 완샷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순회 드는데 경선을 하지 않을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이제 선관위에서 정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닌데요. 뭐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 그 뒤에 뭔가를 또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경선의 방식도 시간을 가장
최소한으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네. 만약에 제2당에서 네. 누구 나오면 와 그래? 약간 좀 위협적인가 이런 느낌 들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의원님 아까 네. 관심 많다고 사실 민주당 경선은 네. 그렇게 관심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에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거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많아서 뭐 그 누가 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한가를 가지고 나올 것 같아서 네. 예 누가 제일 재미있을 좋을까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울 것 네. 같다. 네. 눈길 가는 사람을 뭐 지금 말씀하시긴 조금 아니 근데 뭐 지금 다양한 네. 분은 어쨌든 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대선 후보요? 예 나올지 그분들- 안 나올지 그분들이 나올까를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 나올지 세 안 분 나올지. 중에 최소한 저는 한 두 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세 분 예, 중에 세 분 중에 그래요.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 당연히 그분은 나올 이미 뭐 것이고 나온다고 안철수 했고, 의원님 나온다고 나오실 했고, 거고 뭐 한동훈 전 대표 예, 나올 나오실 거고. 거고 뭐 오세훈 시장도 오세훈 생각은 시장 할 수 있을 있으실 거고 거고. 김문수 장관도 최경환 그쵸. 전 경제부총리 나옵니다. 네 이정현 맞아 전 의원도 나오신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 누군가가 그 농담삼아 한 15명 얘기하던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네. 경선만큼은 하여튼 국민의힘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양하게 네. 다양한데 참 슬프네요. 네, 그 네. 지도부가 그 헌재의 탄핵 결정이 네. 인용이 되고 나서는 명확하게 네.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한 사실 사죄 표명이 안 된 상태여서 네. 정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냈던 네. 대선을 다시 칠 네. 생각이라면 사과를 왜냐하면 뭐 그 아무런 여지 없이 8대0 5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인용이 되는 상태인데 네. 대충 이렇게 약간 뭉개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대선의 과정에서도 뭐 윤석열과 함께하는 대선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뭐 아니 정말 치열하게 걱정이 국민의힘 됩니다. 경선은 할 것 같은데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약간 그 치열한 경선 과정을 이렇게 엄마 미소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이고 애들 쓴다 이렇게요. 그런 느낌으로 보실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니까 운동장을 좀 넓게 쓸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중도 보수까지 다 네, 포함하는. 저희가 뭐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보시면 네. 거의 자유통일당에 가서 붙어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운동장도 좀 넓게 쓰고 중원을 좀 이렇게 넓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의원님도 굉장히 좀 바쁘실 텐데 여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장 활동도 끝까지 발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보다 시간이 또 말씀 재밌게 해주셔서 좀 길어졌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참 많긴 많은데 네. 오늘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내일 그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다뤄보려고 그쵸. 합니다. 네, 이건 너무 심각한 쌀 문제입니다. 났어요. 지금 진짜 어떡하죠? 이게 그냥 제- 그냥 엄살 뭐 알려드리는 아니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이건 지금 재앙이에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다루겠습니다. 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녕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 의원. 좋아요. 네. 네, 저는 네. 이미 좋아요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함께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